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징세관의 그림자. 고요하던 밀양 들녘은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다. 걸음을 주고 벽실을 뿌리던 손들이 하나둘 호미를 내려놓고 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은 무언가에 쫓기듯 혹은 무언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남아있는 것은 메말라가는 논과 빈 초가집 그리고 탄식뿐이었다. 조선 영조 40년, 밀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에 짓눌리고 있었다. 그림자의 이름은 바로 가렴주구, 즉 백성의 재산과 피땀을 짜내는 탐욕의 행정이었다. 당시 밀양에 파견된 암행어사 박문수는 그 그림자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평민의 옷을 입고 직접 마을을 돌았다. 그는 농부로 가장하고 장터를 거닐며 백성의 말을 들었고 어느 허름한 주막에서 한 노파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나으리, 고을 수령이 지난달에 3번이나 곡식을 거두어갔어요. 수해로 반도 못 거뒀는데 나라님께 올릴 진상품이 모자란다며 마을마다 더 걷어가더이다. 앉는 집은 집 문짝을 부수고 솥까지 들고 갔어요. 내 자식이 굶다가 죽었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말라붙어 있었다. 박문수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다. 나라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행해지는 이 만행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었다. 며칠 뒤 그는 수령을 대면했다. 수령은 처음엔 태연하게 말했다. 진상품이야. 국가의 체면이 달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좀 고생해도 그게 큰일이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박문수의 분노에 불을 질렀다. 그는 조정에 보고서를 올리고 수령을 파직시켰으며 이미 징수된 세금 중 일부를 환수하게 했다. 이 일은 훗날 밀양 밀란의 씨앗이라 불릴 정도로 지역에 큰 영향을 주었고 백성들은 박문수를 백성을 위한 관리라 부르며 눈물로 고마움을 전했다. 권력은 백성을 위하는 데 쓰일 때 빛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칼보다 무섭다. 가렴주구는 단순한 사자선거가 아니다. 그것은 시대를 가로지르는 경고이며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되새기게 하는 말이다. 오늘날 우리는 세금 고지서를 받는다. 법과 시스템 속에 감춰진 또 다른 가렴주구가 없는지 늘 깨어 있어야 한다. 흐르는 강물 위에 새긴 표식.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회사에 도착한다. 같은 전철, 같은 문, 같은 엘리베이터, 같은 자리. 변화를 싫어하는 건 아니다. 그저 익숙함이 주는 안도감이 좋았을 뿐이다. 그러다 어느 날 후배 하나가 나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선배, 이 방식이 요즘엔 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순간 얼굴이 화끈해졌다. 나는 요즘 애들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었지만 겨우 참았다. 일의 방식이나 보고서 양식, 문서 전달, 체계까지. 나는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었다. 신입사원은 협업 툴로 의견을 주고받고 화면 공유로 회의하고 피드백은 온라인 화이트보드에 정리한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존기에 프린트해서 주고받고 회의실에 모여서 종이 뒤적이며 회의를 했다. 이건 확실하니까. 예전에도 이렇게 해서 잘 됐어. 이 말이 내 입버릇이었다. 그날 밤 우연히 읽은 고사성어 하나가 나를 멈춰 세웠다. 각주국원 배에서 칼을 떨어뜨린 자리에 표를 새기고 나중에 배가 움직인 뒤에도 같은 자리에서 칼을 찾으려는 어리석음. 고대 초나라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칼을 물에 빠뜨렸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칼이 떨어진 자리의 배전에 표시를 새겼다. 여기에 칼이 떨어졌어. 하지만 배는 강을 따라 흘러가고 있었다. 그가 그 표시가 있는 자리에서 물속을 뒤진다고 해서 칼이 거기 있을 리가 없었다. 이 고사가 그토록 어리석게 느껴졌던 나는 문득 내가 그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변하는 현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나는 여전히 과거의 자리에 표시를 해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늘의 해답을 찾으려 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보고 방식을 바꾸고 신입들에게 먼저 물었다. 요즘엔 이건 어떻게 해?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다. 강물 위에 새긴 표시 대신 강물의 흐름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세상은 흐른다. 사람도 기술도 일도 변한다. 흘러가는 바의 위에 칼이 떨어졌다면 새길 것은 배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흐름이다. 각주국엄은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다. 과거의 방식은 존중하되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의 해법이다. 뼛속까지 남은 은혜.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나는 그날의 날씨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하늘은 울듯이 흐렸고 나무집 하나도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던 날. 그러나 내 가슴에 가장 깊이 새겨진 기억은 하늘도 아니고 눈물도 아니고 그날 장례식장에 한 남자가 나타난 순간이었다. 그는 낡은 코트를 입은 채 구부정한 허리로 조문객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어머니를 향한 그의 눈빛은 누구보다 깊었다. 그는 잠시 영정 앞에 무릎을 꿇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제야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을 이용식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30년 전 자신은 지방의 작은 시골 학교에서 교사로 첫 발령을 받았던 청년이었다. 그때 어머니는 같은 학교에서 조리사로 일하고 계셨고 도시에서 처음 내려와 밥 한 끼 챙기기 힘들었던 선생님들을 위해 늘 도시락을 싸주시고 늦은 밤까지 남아서 식당 불을 켜놓고 기다려 주셨단다. 선생님, 저녁이라도 먹고 가요. 집에 가도 아무도 없잖아요.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그에게 밥을 안겨주고 말을 건네고 사람의 온기를 건넸다고 했다. 그 시절 외롭고 방황하던 청년 교사는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 갓 지은 밥 한 공기에서 삶의 희망을 되찾았다고 했다. 그는 그 후 교육자의 길을 지키며 학교장까지 오르고
정년퇴직을 했지만 은혜를 갚을 기회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그날 그는 말없이 조의금을 내고 돌아갔지만 그 뒤로 내가 하는 장례 비용, 뒷수습, 심지어 어머니의 묘비까지 모든 것을 조용히 도와주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은혜를 갚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어머니를 수소문해오고 있었고 우연히 부고를 접하고 곧장 달려온 것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사자성어 하나를 떠올렸다. 각골난망 뼈에 새기고도 잊을 수 없는 은혜. 사람은 수없이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평생 잊지 못하는 은혜가 있다. 그 은혜는 금전이 아니고 명예도 아니며 때로는 밥 한 끼,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어머니가 살아생전 그저 작은 정이라 여겼던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은 나를 울게 했다. 우리가 베푼 작은 온정은 누군가의 가슴 속에 뼈에 새기듯 남아 있을 수 있다.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언젠가는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되돌아온다. 그러니 오늘도 망설이지 말고 따뜻함을 베풀자. 달콤한 말의 그림자. 선생님, 지금 안 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이건 정말 특별한 조건이에요. 특별 고객에게만 드리는 혜택이거든요. 내가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왠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어깨가 으쓱해졌다. 투자 상품을 설명하던 상담사의 목소리는 매끄럽고 자신감 넘쳤다. 원금 보장, 연 7% 수익, 단기간 이익 실현, 어떤 단어 하나도 불안하지 않았다. 게다가 말끝마다 붙는 고객님이라는 말은 내가 꽤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처럼 느끼게 했다. 그날 나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6개월 뒤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죄송합니다. 해당 상품은 환매가 어려우며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인터넷을 뒤져봤다. 내가 가입한 상품은 이른바 고위험 고수익 파생 상품이었고 설명서의 작은 글씨엔 수익률은 예측이며 보장되지 않음이라고 써 있었다. 나는 감언이설이라는 사자성어를 떠올렸다. 달콤한 말과 이로운 조건으로 사람을 꿰는 말. 겉은 꿀처럼 달콤하지만 속은 함정처럼 깊은 말. 그들의 말은 한치의 틈도 없이 정교했다. 단어 하나, 눈빛 하나, 손짓 하나까지 마치 계산된 듯 했다. 나는 그 말들에 취해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고 그 대가로 내 소중한 돈과 시간, 신뢰를 잃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나는 어떤 말을 듣더라도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하게 되었다. 아무리 그럴싸한 조건이라도 나를 위한 말인지 상대를 위한 말인지 먼저 물어보게 되었다. 진실은 때로 무미건조하고 불편하지만 거짓은 언제나 달콤하고 친절하게 다가온다. 감언이설은 단순한 사기꾼의 수법만을 뜻하지 않는다. 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과장하거나 꾸며낸 말 역시 감언이설이 될 수 있다. 말의 진심은 그 뜻보다 의도에 담겨 있다.
그러니 누군가 당신에게 꿀처럼 다가오는 말 앞에서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이 말은 내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 걸까? 서로의 간과 쓸개를 보여주다. 친구를 사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학연, 지연, 이해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은 손쉽게 만나지만 진심을 꺼내놓는 순간은 평생에 몇 번 있을까? 나는 지금도 그를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한다. 1980년 서울대학교 병원, 같은 병동, 같은 침대 간격. 나는 암 선고를 받고 한없이 가라앉아 있었고, 그는 신장 이식 수술을 앞둔 예비 환자였다. 병실안은 희망보다 절망이 더 가까운 공기로 가득했지만 그는 늘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저녁엔 병원 옥상 올라가요. 바람 쐬면 조금 나아요. 그의 이름은 조재현이었다. 생면부지였던 그가 내게 말을 걸고 손을 내밀고 심지어 휠체어를 밀어주었다. 나는 어색하고 무뚝뚝하게 반응했지만 그는 그런 나를 개의치 않아 했다. 사람이니까요. 아프면 더 같이 있어야죠. 어느 날 그는 내 병실 침대 끝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사실은 수술이 성공하긴 어려울 거래요. 그래서 요즘엔 하고 싶은 일 하고 있어요. 그의 눈동자는 슬프지도 담담하지도 않았다. 그저 진심만 있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내 병의 진행 상태, 가족에게 말하지 못했던 두려움, 그리고 살아온 인생의 후회까지 눈물 섞어 털어놓았다. 그는 끝까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오래된 고사선거 하나를 떠올렸다. 간과 쓸개를 서로 비춰 보이듯 서로의 속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사귀는 것. 그가 내게 해준 건 위로나 조언이 아니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 것. 그 후 우리는 함께 버텼고 그는 기적처럼 수술을 견뎌냈다. 나는 몇 달 뒤에 완치 판정을 받고 병원을 나섰고 그는 내 퇴원날 새 운동화를 선물해 주었다. 이제 마음껏 뛰세요, 형님. 10수년이 흐른 지금 그는 제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다. 나는 매년 가을 그를 찾아가 커피를 마신다. 여전히 휠체어를 끌어주는 그는 그날처럼 웃으며 내게 말한다. 사람은요, 결국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진짜 친구란 당신의 간과 쓸개까지 내보였을 때 등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다. 우정은 함께 웃는 순간보다 함께 아픈 순간에 진짜 빛을 발한다. 간담상조는 고사선거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한 사람쯤 만나야 할 인생의 선물이다.